오늘 이제 주제가 긍정적인 훈육이에요. 이 부분을 좀 시작하기 전에 왜 이 주제를 선택을 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에 영상 하나가 어, 갑자기 이제 막 급상승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조회를 해주셔가지고, 그 주제가 뭐냐면은 공격성에 대한 거예요. 아이가 물건을 던지거나 뭐 때리거나 전혀 훈육이 통하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영상을 올렸는데, 이 요즘 말로 떡상이라고 한대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게 급상승하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한 10만 명 정도가 그 영상을 보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근데 제가 뭐 그거를 하나하나 댓글을 달지는 못했지만 이제 다 쭉 봤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댓글을 달았는데 뭐냐면, 한 이제 어머님인 것 같아요. 뭐라고 남겨주셨냐면, 이대로 하면 아이가 공격성이 조절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냉정하게 아이가 클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상이 어떨 때 쓰는 훈육법이었냐면, 아이가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을 때 단호하게 이제 훈육을 해야 되는데, 그 훈육 자체가 통하지 않을 때 어떻게 아이를 진정시킬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훈육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투도 단호하고 좀 냉정하고 되게 한계 설정도 명확히 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영상이든 글이든 단편적으로 하나씩 하나씩만 보게 되면 훈육이라는 게 그냥 저게 다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글을 보면서 이 영상을 보고 많은 좋아요가 2,000분이 넘는 분이 좋아요를 눌렀어요. 그 분들이 이 영상만 만약에 본다고 한다면 아이가 어떤 물건을 던지거나 공격 행동을 보이는 아이에게 이렇게만 훈육을 해야겠다라고 혹시 오해하지는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글에 이제 긍정적인 훈육이 이루어진 이후에 해야 되는 훈육이고, 이 훈육법은 아이가 전혀 이제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정말 이제 감정적으로 아이가 격해 있을 때 쓰는 방법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긍정적인 훈육에 대한 것들도 영상을 많이 만들고 강의할 때도 이제 중요하게 많이 다루는데, 이런 주제로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제로 제가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이제 긍정적인 훈육이 무엇인지 제가 앞부분에 좀 설명을 하고,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뒷부분에서는 좀 상담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준비한 걸 이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제가 훈육을요,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 블로그를 많이 보신 분들은 일상적인 훈육. 첫 번째는 일상적인 훈육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이 오늘 얘기할 긍정적인 훈육이에요. 일상적인 훈육하고 긍정적인 훈육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좀, 그쵸? 생각하실 텐데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자, 훈육, 그리고 그 다음이 세 번째가 단호한 훈육, 그 다음이 주도권 잡기 훈육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일상적인 훈육, 두 번째는 긍정적인 훈육, 세 번째가 단호한 훈육, 네 번째가 주도권 잡기 훈육. 저는 이렇게 훈육을 네 가지로 나누는데, 보통 부모님들이 이제 훈육이라고 얘기를 하면 단호한 훈육이나 주도권 잡기 훈육을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훈육을, 어떤 문제 행동을 고치려면 첫 번째 단계 일상적인 훈육부터, 그 다음 긍정적인 훈육, 단호한 훈육, 그래도 안 통할 때는 주도권 잡기 훈육,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일상적인 훈육이라는 걸 뭐냐면, 이제 공기처럼 편안한 훈육이에요. 어떤 아이가 문제 행동이 지금 나타나지 않았지만 평상시에 부모님이 여러 가지들 알려주는 거죠. 이제 훈육이라는 거는 가르치는 거고 일상생활을 지도하는 거라고 제가 꾸준히 이제 그런 영상들도 만들고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일상적인 훈육이라는 것은 지금 문제 행동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아이에게 어떤 행동들을 가르쳐 주는 거. 예를 들면 아이가 막 뛰어다니면 여기서는 뛰면 안 돼. 여기선 쿵쿵 하면은 다리도 아프고 다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이런 훈육들이 다시 아이가 뛰어다닐 때 훈육을 하는 거는 긍정적인 훈육으로 바꿀 수 있고요. 다시 얘기할게요. 일상적인 훈육은 아이가 뛰어다니지 않을 때 매트를 깔아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여기는 쿵쿵쿵쿵 뛰면 안 되지. 여기서는 살살살살 걸어야 돼.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아이에게 설명해 주는 거. 공기처럼 편안하게 설명해 주는 걸 우리가
일상적인 훈육이라고 이제 저는 얘기를 하는 거고, 긍정적인 훈육이란 건 뭐냐면 문제 행동을 고치고 싶어요. 문제 행동을 고치고 싶은데 그것을 문제 행동이 발생했을 때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좀 미리 의도적으로 이 행동을 좀 바꿔줘야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아이가 그 행동을 보이지 않을 때 또는 아이에게 질문을 하면서 안 되는 행동과 되는 행동에 대해서 구분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조금 의도를 가지고 문제 행동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그 훈육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것을 긍정적인 훈육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요. 긍정적인 훈육에는 좀 유머도 들어가야 되고 조금 더 리액션도 커야 되고 아이가 그 반대되는 행동을 했을 때 막 깜짝 놀라준다든지 좀 평상시와 다른 이런 반응들을 하면서 우리가 목적하는 그 행동들을 강화시켜 나가는, 그러니까 일상적인 훈육과 긍정적인 행동 모두 어떻게 보면 예방적인 훈육의 차원에서는 같은 맥락인데 일상적인 훈육은 좀 그냥 아무런 문제 상황이 발생 안 해도 그냥 편안하게 공기처럼 내가 알고 있는 걸 아이에게 지식 전달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긍정적인 훈육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문제 행동이 발생하기 이전의 예방적인 차원에서 좀 즐겁게 아이에게 접근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단호한 훈육은 뭐예요? 문제 행동이 발생했을 때, 문제 행동이 발생했을 때 아이에게 이전에 긍정적인 훈육을 통해서 일상적인 훈육을 통해서 전달했던 메시지가 있는데 아이가 그 행동을 할 때, 문제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행동은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알려주는 거죠. 주도권 잡기 훈육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안 되는 행동에 대한 한계 설정을 했는데도 아이가 부모님의 말을 무시하고 뭐 그런 경우 있죠. 여기 똑바로 와봐 이랬는데 안 오고 똑바로 서 이랬는데 뒤로 눕는다든지 막 웃으면서 도망간다든지 이제 그런 행동들을 할 때는 부모님의 메시지가 아이 귀에 들어가지 않아요. 아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주도권 잡기 훈육을 통해서 아이가 들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호한 훈육을 해야 돼요. 예.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 일상적인 훈육, 긍정적인 훈육, 단호한 훈육, 주도권 잡기 훈육이 있는데 일상적인 훈육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훈육을 하지 않고 단호한 훈육만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일이 생길까? 아이들의 그냥 나는 물건을 던지면 안 되는지 나는 몰랐어. 왜냐면은 엄마가 내가 물건을 던지지 않았을 때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줬거든요. 그리고 어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는 화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화가 나서 본능적으로 이게 분노라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알게 되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감정보다 더 훨씬 빨리 분화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거든요. 그럼 분노라는 걸 어릴 때부터 느끼는데 나도 모르게 화가 나가지고 물건을 던졌어. 물건을 던졌는데 그 전까지는 아무런 걸 알려주지도 않다가 갑자기 엄마가 막 손을 잡고 안 되는 거야. 막 평상시에는 막 웃어주고 다 허용해주고 그러다 물건 던졌다고 해서 아 이건 정말 안 되겠네 싶어서 아이한테 안 돼, 안 되는 거야. 막 표정이랑 목소리를 다르게 한다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거죠. 왜 그러지? 당황스러운 거예요. 자, 그런데 뭐 우리가 모든 상황에 있어서 부모님이 아이가 물건도 던지지 않았고 뭐 매트에서 뛰지도 않고 했는데 갑자기 그 전부터 막 미리 모든 거를 예방적 차원에서 준비하면서 알려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이가 처음 그런 행동을 보였다면 안 그러던 모습을 보였다면 처음부터 단호하게 해서 이거를 초장에 한 번에 확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평상시에 많이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해줬었나? 즐겁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나? 이런 걸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준비를 해서 단호한 훈육은 접근을 해야 돼요. 그냥 무작정 아이에게 얘가 왜 이러지? 이거 안 되겠는데? 불안한 마음에 훈육을 시작하면 실패로 끝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행동을 뭐 아이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 하더라도 자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루를 놓고 보면은 그 행동을 안 보이는 시간이 더 많아요. 예.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런 긍정적인 훈육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조금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해와 바람의 이야기 아시죠?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이제 해와 바람의 이야기. 이 긍정적인 훈육은 햇님 같은 거예요. 따뜻하게 해서 이제 나그네 옷을 벗기는 거죠.
근데 바람은 막 나그네 옷을 벗기려 했는데 어때? 막 몰아치게 막 세게 하니까 어때요? 더 나그네가 막 단추를 잠그면서 내 옷을 벗지 않으려고 막 단추를 더 세게 이렇게 잠그잖아요. 자, 이렇게 따뜻하게 우리 햇볕 정책처럼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긍정적으로 아이에게 메시지를 주면서 아이 스스로 뭔가 동기부여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긍정적인 훈육이에요. 그리고 단호한 훈육은 바람처럼 이제 몰아치는 건데 잘못 바람을 불게 되면은 아이가 더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 부모님이 전하고자 했던 이 옷을 벗기고자 했던 메시지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정말 필요할 때도 있어요. 필요할 때는 더 세게 몰아치는 거예요. 그럼 주도권 잡기 훈육은 뭐냐? 막 태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휘몰아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자연에 어떻게 보면 굴복하게 만든다? 부모님의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서열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에게는 조금 더 강하게 우리가 주도권 잡기 훈육을 통해서 이 바람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너가 준비를 해야 돼. 너가 이거와 맞설 수는 없는 거야. 좀 너가 어느 정도 맞춰줘야 돼. 라는 걸 알려주는 훈육이 이제 주도권 잡기 훈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그 해와 달로 그냥 지금 비유를 했는데 우리는 햇님, 달님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나그네하고 만나지 않으면서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그네한테 가서 여기 그 사람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끔 조금 더 어떤 조건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멋진 옷이 있는데 이 옷을 그냥 드릴 테니까 그 옷이랑 이 옷을 바꿔 입으면 어때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실수로 의도적으로 물 같은 거 쏟아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닦아드릴게요 하면서 우리가 그 옷을 벗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아이에게 다가가서 그 아이의 행동을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긍정적인 훈육이에요. 예. 그러니까 긍정적인 훈육에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좀 알기 쉽게 좀 세 가지로 좀 이렇게 나눠봤어요. 일단은 긍정적인 훈육은 즐겁게 알려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즐겁게 알려준다. 즐겁게 알려줘서 뭔가 좋은 상황을 만들어줘서 내 스스로 옷을 갈아입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아이 스스로 움직이게 하려면 즐거워야 돼요.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뭐 외적 보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즐겁게 알려준다. 평상시에 뭐 인사를 안 하는 아이가 있어요. 우리 딸도 이제 대표적으로 인사를 잘 안 하는 아이였는데 지금도 부분적으로 인사를 안 하는 부분이 있지만 기질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예의로 접근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이제 인사하는 거를 어떻게 연습을 시켰냐면 집에 있을 때 누군가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를 시키는 게 아니라 뭐 인형한테 인사를 해본다든지 예. 뭐 그냥 놀이 상황에서 인사를 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 딸이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면 막 인사한 거야 지금? 목소리가 엄청 예쁜데? 더 크게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떤 내가 인사를 했을 때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네, 매번 즐겁기는 힘들죠. 근데 오늘은 이제 긍정적인 어떤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번 하기는 힘들지만 제가 항상 강의할 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울고 떼쓰는 거, 훈육해가지고 짜증 없애는 게 쉬워요? 그냥 한 번 아이를 웃겨주는 게 쉬워요? 둘 중에서 선택하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냐?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네. 당연히 울고 떼쓰는 아이를 다루는 것보다는 한 번 그냥 재밌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문제 행동을 고치고 싶다면 제가 긍정적인 훈육은 뭐라 그랬죠?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의도적으로 이 나그네의 옷을 벗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잖아요. 이 긍정적인 훈육, 제가 말씀드리는 긍정적인 훈육은 문제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지? 즐겁게 알려준다. 그래서 인사하는 거에 일단 즐거움을 느껴야 돼. 인사를 안 하는 아이는. 그래서 10번 인사를 안 해도 한두 번 인사할 때 거기에 반응을 해주면서 아이가 그 행동을 점점점 강화시키면서 한 번, 두 번 해서 3번, 4번 이런 식으로 이제 늘려나가는 건데 우리 딸 같은 경우가 인사를 진짜 안 했어요. 한 뭐 4살 이럴 때 5살까지만 해도 인사를 거의 안 하고 막
피하고 맨날 아시죠? 비슷한 기질 키우는 아이 막 안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서만 제가 인사를 잘한다고 포스팅에도 한번 한 적이 있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에서도 같은 비슷한 또래한테만 이제 제가 몇 살이야 이런 걸 물어보는 걸 듣고서 물어보고 뭐 안녕 이런 걸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 크게 인사를 해서 제가 좀 민망할 정도로 네, 이제 한 2년 만에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씩 변화는 했지만. 근데 그래서 이 긍정적인 훈육이라는 게 저는 이제 나중에 모습을 보고서 계속 이제 아이가 인사하는 거에 대해서 인사하는 장면이 있을 때마다 좀 이제 강하게 반응을 해주면서, 이제 반응을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빨리 변해야 돼. 막, 이렇게 해서 아이가 인사를 내일부터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사실 못해요. 길게 보고, 특히 이런 기질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길게 보고 아이의 작은 어떤 변화들에 계속 집중하면서 부모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 뒷부분에 이 얘기를 좀 할 텐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물론 이렇게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금방금방 변하는 사례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기질적인 부분들은 오래 걸리고요. 사실 근데 오래 기다린 만큼 그 희열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제 아이를 오늘 라방 때문에 좀 더 일찍 재우려고 일찍 퇴근을 해서 들어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남자분을 만났어요. 처음 보는 분이어서 저도 약간 이제 인사를 하기가 좀 어색하고 여기 사시는 분인가 이러고 있는데 우리 딸이 갑자기 오늘 인사만 하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이러더니 몇 살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니까 민망해 하시다가 30살이야 이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갈 때도 안녕히 가세요 이러니까 뭐 저도 동달아 이제는 우리 딸이 먼저 인사를 하니까 저도 같이 이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사를 안 하는 게 이제 말씀드렸었지만 어린이집 그리고 어린이집 친구 엄마들을 만나면 꼭 얘기해야 지금 항상 이거 이렇게 인사 안 하는 아이들 그쵸 특징 예의 없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기질적인 거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6살이 됐기 때문에 요즘에는 여기에 더불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너는 6살이야. 언제 인사를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조금 더 예전보단 적극적으로 목소리로 말을 해볼래, 고개를 숙여볼래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권을 주고 아이가 조금이라도 표현했을 때 좀 칭찬해주면서 그런 강화시키는 그런 상호작용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음. 예민한 기질 아닌 것 같다고요? 저희 딸, 우리 젤리가 예민한 거는 저를 이제 예전부터 블로그 하셨던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어, 근데 우리 딸이 요즘에 진짜 많이 변했고요. 제가 나중에 이거 한번 더 영상도 찍고 젤리랑 비슷한 아이 찾기 이벤트도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에어컨을 청소를 했어요. 그래서 에어컨 이제 청소해주신 분들 두 분이 왔는데, 우리 딸이 너무 인사하고 막 여기서 낯가림 없이 막 지내니까, 아이가 성격이 너무 활발하다고 이러면서 낯가림이 없다고 정말 처음 들었어요. 이렇게 변하기도 한답니다. 예, 비슷한 기질을 키우는 부모님들 힘내시고요. 우리 딸이 이런 날도 오더라고요. 예.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도 아직까지 많지만 정말 많이 변화했고 이렇게 변화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는 이런 건 단호한 훈육으로 사실 다룰 수가 없거든요. 단호한 훈육이 아니고 제가 긴 시간 동안 큰 그림을 그리고 정말 이 예외의 장면을 발견해서 계속 칭찬해주고 강화시켜주고 예, 그런 상호작용을 했었던 것들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에서 첫 번째는 아이의 어떤 고쳐주고 싶은 그런 행동들이 있을 때 즐겁게 알려주는 것이 첫 번째다. 네. 아이가 문제 행동을 보일 때만 다가가서 막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평상시와 다른 표정을 지으면서 너무 강하게만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아이에게 그 행동이 더 하고 싶게끔 만드는 왜 엄마가 이런 반응을 보이지? 내가 다음에도 이렇게 하면 엄마가 나한테 이럴까? 엄마가 난 싫어하는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즐겁게 알려주는 게 좀 필요하고요. 제가 이거는 우리 딸이 딸 얘기를 하나 좀 더 하자면
지금 6살인데 7살 반에 다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사연들이 있었는데 발표하거나 이런 것들도 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랑도 얘기를 잘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하루는 이제 집에 무대를 좋아해서 무대를 만들어줘가지고 거기 위해서 자기소개를 하게끔 시켰어요. 근데 이 영상도 있는데 제가 나중에 영상을 한번 유튜브나 이런 데 올려볼게요. 처음에는 얘기를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이러다가 이제 제가 얘기하면 아이가 말로만, 입모양으로만 따라하는 걸 이제 재밌게 연습한 거예요. 엄마 마음은 어때? 속 터지죠? 엄마는 안녕하세요. 저는 무슨 반 누구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목소리도 큰데, 안 하니까 엄마 앞인데도 이러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은 터지지만 나는 크게 안녕하세요. 저는 하는 반 강젤리입니다. 내가 크게 얘기하고 아이는 조그맣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연습을 해서 나중에 개미 소리로 해볼까? 개구리 소리로 해볼까? 호랑이 소리로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그날 이제 제 앞에서는 크게 인사하는 연습을 해봤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뭐 내일 우리 어린이집에서 발표하는데 크게 해봐. 이런 식으로 해봐. 왜? 하면 좋잖아. 다른 친구도 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절대로 이제 기질 같은 경우는 이제 바뀌지 않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즐겁게 알려줘라. 두 번째는 너무너무 이게 메인이에요. 제일 중요해요. 뭐냐면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의 틀.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따라서 자기 자아상에 대한 자아상을 만들거든요. 예. 이제 자기에 대한 인식을 하는 거죠. 이제 저는 그거를 또 이제 다른 쪽 측면에서 생각의 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면 나는 인사를 못하는 아이야. 인사를 안 하는 상황에서 계속 아이에게 훈육을 하게 되면 아이는 나의 자아상 중에 하나의 틀을 뭐라고 만드냐면 나는 인사를 못하는 아이야. 내가 화가 났을 때 물건을 던져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면 나는 화가 났을 때 물건을 던지는 아이야 라는 생각이 강하게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의 틀을 바꿔줘야 돼요. 어떤 생각의 틀을 바꿔줄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아이에게 고치고 싶은 행동이 있다면 나는 우리 아이는 너무 산만해, 너무 활동적이야, 너무 에너지가 넘쳐. 이거를 조금 줄였으면 좋겠어. 그럼 그거에 대해서 아이가 조금만 움직여도 좀 이렇게 하면서 뭐 표정도 비언어적인 메시지도 잘못 많이 나갔을 거고 안 좋아하는 이런 모습들이 비춰졌을 거예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아, 나는 너무 많이 움직이는 아이야 라는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겠죠.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바꿔주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많이 움직이는 아이는 어떻게 바꿔주고 싶어요, 부모님이? 산만하다면 좀 정적인 활동을 좋아하는 아이로 바꾸고 싶을 거예요. 바꿀 순 없어요. 하지만 그 행동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생각의 틀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부모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가 반대되는 행동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상호작용들과 피드백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너무 좀 집중하는 이런 거 집중하는 모습이 있어. 사실은 되게 조금이에요. 되게 짧았어요. 그래서 엄마 마음에는 저거는 사실 집중했다고 보여지지 않아. 하지만 우리가 뭐예요? 의도적으로 그 행동을 더 많이 강화시키고 싶다면 그 장면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1번이 뭐였어요? 즐겁게. 아이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끔 반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즐거움 느낄 수 있게 어떻게 반응해줄까? 가가지고 뭐야, 우리 아들 이렇게 앉아있는 거야? 우리 아들 이렇게 집중도 잘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영유아기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응은 이것보다 그냥, 뭐야, 엉덩이가 지금 본드에 붙여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이가 원하는 언어로 표현해주는 게 훨씬 더 재밌어 한다는 거죠. 아니면은 뭐, 아이가 앉아있어요. 또는 뭐, 집중해서 뭔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엄마가 다 끝난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불러가지고 엄마 사실은 아까 깜짝 놀랐어. 왜 그러면 우리 아들이 앉아있어가지고 엄마가 말 시켰는데도 못 알아듣던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웬일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반응을 좀 웬일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손잡고서 막 뛰면서 막 우리 아들 다 컸나봐 이렇게 앉아서 책도 읽을 수 있고 축하해 막 이렇게도 해주고 막 간질간질 막 이렇게 해주면서 좀 그런 상호작용들을 해주시면 아이가 더 좋아하겠죠. 뭔가 내가 앉아 있어서 뭔가를 했을 때 엄마에게 칭찬받는 경험, 엄마가 조금 더 평상시와 다른 재미있는 상호작용을 해주는 걸 경험하면서
적어도 아이가 활동성이 높은 아이면 앉아있는 시간이 많진 않아요. 그래도 적어도 앉아있는 게 지겹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심어주면 안 되잖아요. 나는 앉아있을 수도 있는 아이야. 나 움직이는 거 더 좋아하지만 좀 앉아있는 것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의 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우리 아이가 집중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 부분을 다른 누군가도 칭찬해 준다면 부모님한테 한 번도 이런 칭찬 안 받았어요. 내가 앉아서 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누가 칭찬하면 어색하죠. 진짠가? 진짜 그 사람이 반복해서 칭찬해주면 좋겠지만 진짠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엄마가 나는 사실 그런 모습이 많지 않지만 너는 그런 모습이 있어. 너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칭찬들을 많이 해줬다면 누군가 나에게 그런 모습을 발견해서 이야기해줬을 때 아이가 아 맞아. 나 그런 모습이 있지. 근데 그 사람한테 좀 잘 보이고도 싶고 내가 좀 뭔가 이번 어떤 과제를 통해서 뭔가 성과를 내고 싶어. 이럴 때는 나 마저 하면 할 수 있는 아이잖아 하면서 집중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만들어주는 거냐. 그런 자기 인식, 자기를 생각하는 자아 개념 이런 거는 부모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만 2살 아이에게도 당연히 적용 가능하죠. 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도 가능해요. 더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아이가 무언가 웃거나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꼭 집중이 아니더라도 뭔가 아이가 부모님한테 주세요 했을 때 주거나 어떤 친사회적인 행동 있죠. 예쁘다 이런 행동을 할 때 그냥 10개월만 넘어가도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부모님이 와 해주고 반응해주고 아 예쁘다 이런 식으로 해주고 막 춤추고 막 이렇게 해주면 아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부모님이 즐거워하고 내가 인정을 받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아이가 느끼게 되는 거죠. 더 어릴 때부터 할 수 있는 거고요. 만 2살이면은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그때는 생활 습관을 배워가는 시기니까 뭐 양치를 잘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먹은 그릇을 뭐 밥그릇에 넣었다든지 그 싱크대에 넣었다든지 이런 행동을 할 때 부모님이 칭찬해주고 스킨십 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 부모님의 반응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제가 이런 오버 액션과 더불어서 스킨십이에요. 우리가 그 연구를 했어요. 언어 발달이 느린 아이들에게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언제 아이가 이 단어 발화를 많이 하는가 봤더니 부모님이 눈을 맞추면서 스킨십을 해줄 때였어요. 그래서 아이가 말을 안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아이가 뭔가 옹알이 아바바바 이런 거 하거나 말할 때 스킨십을 해주니까 아이들이 더 그 발화를 많이 했다는 거죠. 내가 나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소리를 냈는데 부모님이 스킨십을 해주네? 나 더 하고 싶어. 이 행동을 더 하고 싶어. 라고 아이가 강화를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화를 낼 수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화낼 수 있다고. 부모님도 사람이고 아이들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혼자서는 뭔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계속 도움을 요청하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어린 시기 아이들을 키우는 거. 큰 아이들은 또 다른 부분에서 힘들죠. 지금은 우리를 좀 신체적으로도 힘들게 하고 좀 많이 어떻게 보면 엄마 없으면 안 되니까 좀 혼자 있고 싶고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드실 텐데 그런 시간을 지나서 내가 화냈어도 뒤돌아서서 다음 날에는 이런 상호작용들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칭찬이 우리가 많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칭찬해줘야 되는지 사실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가장 좋은 칭찬은 이 시기 아이들은 이런 거예요. 표정과 목소리로 행동으로 부모님이 즐거움을 표현해주는 것만큼 좋은 칭찬은 없습니다. 그런 칭찬들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 여기서 제가 이제 생각의 틀을 바꾸기라고 했는데 이 생각의 틀을 바꿔서 나는 그런 아이야라는 생각을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바로 성취감을 주는 거예요. 이 성취감을 느끼고 이 성취감이 결국에는 아이의 자존감을 이제 높여주는 건데 성취감을 이제 제가 지금 훈육 마스터 과정이라고 하고 있어요. 훈육 마스터 과정이 5월 달에 시작을 해가지고 5월, 6월, 이제 7월 달 지금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인위적인 성취감이라고 이 긍정적인 훈육을 저희가 2주차 때 배우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배우는데 이때 인위적인 성취감이라고 이게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게 뭐냐면 아이가 사실은 그 행동을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에요. 아이가 사실은 이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마치 한 것처럼 만들어주면서 나는 할 수 있는 아이야. 인위적으로
성취한 것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성취한 것처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숟가락질을 스스로 못하는 아이에게 그 아이가 숟가락을 이렇게 떠 먹었을 때 엄마가 먹여준 거예요. 엄마가 먹여줬지만 입 앞에 가서 손을 떼. 입 앞에 가서 손을 떼. 그 다음에 우와 우리 아들 혼자 먹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먹여준 거예요? 엄마가 먹여준 거죠. 엄마가 먹여준 건데 입 앞에서 손을 떼면은 손 같이 이제 잡고서 이렇게 떼어주면은 아이가 혼자 먹은 것처럼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말한 인위적인 성취감인데 모든 상황에서 이 인위적인 성취감들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이 문제 행동들에서.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이제 짜는 거죠. 어떻게 인위적인 성취감을 만들어줄 것인가. 우리 아이에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고 그러니까 실행해보고 또 통할 수가 있고 안 통할 수가 있죠. 안 통할 때는 왜 안 통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공부해보는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개념이 이제 인위적인 성취감이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일기 때 한 부모님이 이제 이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많이 움직이고 이렇게 좀 산만한데 영상을 보고 있을 때도 막 움직이면서 막 이렇게 보고 이런 게 부모님은 너무 힘든 거예요. 부모님은 좀 이렇게 앉아서 있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성향의 분이었거든요. 근데 의도적으로 관찰을 했대요. 의도적으로. 자, 그 어머니 표현에 의하면 매의 눈으로 관찰을 했다. 매의 눈으로 관찰을 하다가 정말 딱 1분 앉아있는 그 순간에 막 칭찬을 이제 제가 알려드렸던 그런 1분 놀이나 칭찬들만 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그 순간부터 어쨌든 그날은 영상이 끝날 때까지 영상을 안 보는 것도 우리가 다음 과제지만 일단은 영상을 볼 때 앉아서 끝까지 봤다고 이제 과제방에 올려주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그 작은 한 장면을 발견해서 칭찬해주는 게 아이들을 움직이는 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의 틀을 바꾸고 인위적으로 성취감을 주는 거 이런 것에서부터 아이가 긍정적인 자존감을 높여가는 게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계속 우리 어때요? 못한다 얘기 듣고 우리도 지적받으면은 자존감 낮아지잖아요. 계속 육아하는데 자꾸 실패하고 특히 그래서 예민한 아이들 부모님들이 더 힘든 게 뭐예요? 자꾸 더 실패감을 경험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면 자꾸 화가 나고 나는 육아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성공의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꾸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부분을 자꾸 이야기해주면서 발견해주면 네, 아이들이 변합니다. 변해요. 그래서 그거를 부모님이 발견해 주셔야 돼요. 네. 하나 질문을 아이가 8살인데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라고 말한다. 발표도 잘 못하고 친구도 매일 안 보면 다시 만날 때 부끄러워 하더라고요. 자신의 생각의 틀이 바뀔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아이는 나는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야 라는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질적으로 아마 어릴 때부터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을 텐데 저희 아이 얘기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제가 잠깐만 진동으로 우리 아이가 지금도 그래요. 왜 얘기 안 했어? 그럼 뭐 부끄러워서 그랬어, 낯설어서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그리고 부끄러워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럴 때를 발견해서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건 제가 처음에 라이브 방송 했을 때 아마 얘기했었던 건데 그때 오셨던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무대가 있어요. 어머니한테 질문 드릴게요. 무대 위에 마이크를 주고 올라가라 그러면은 바로 올라가실 수 있나요? 아마 어머니도 좀 낯가림이 있거나 아버님이나 어머님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좀 이렇게 기질적으로 처음을 두려워하고 좀 낯가리는 성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질은 유전적인 요인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마이크 주고 무대에 올라가라 그러면 못 올라가거든요. 근데 아이한테 막 인사해보라고 하고 발표하라고 하고 너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고 이러면 뭐냐면 무대에 못 올라갔는데 막 등 떠미는 거예요. 등 떠미는 거. 그럼 어때요? 나 올라가라고 나 좋아서 올라가라는 거고 그래도 나는 싫거든요. 부담스럽거든요. 그 친구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요. 피하고 싶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아이가 결국에는 무대를 못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돼. 단계적으로. 소그룹 친구 그냥 두세 명이 모여있을 때 아이가 익숙한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
그 앞에서 뭐 발표를 해보는 걸 시킨다든지 인사 나누기 정도만 시킨다든지. 근데 사실 인사 나누는 것도 개미 소리처럼 조그맣게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알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이가 용기 낸 건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까 친구들이랑 인사할 때 부끄러워서 안 할 줄 알았는데 나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얘기할 줄 몰랐어. 우리 아들도 그런 거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아주 작은 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이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 그 친구들과의 모임이 반복되면서 나중에는 그 친구들과 소풍을 갔어. 근데 소풍을 갔는데 거기에 작은 무대가 있어. 매번 얘기 나누던 친구들밖에 없고 주변엔 아무도 없어요. 그럼 거기에 무대는 갈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때 또 해봤는데 좀 사람들이 잘했다고 그러고 목소리도 좋다고 그러고 뭐야 나도 무대에 서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 이런 걸 느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밟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도 할 수 있고요. 근데 부모님이 너무 이거를 좀 걱정스럽게 보기보다는 아이가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아주 작은 거지만 거기에서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민한 기질의 아이들도요, 변할 수 있고요. 이거는 제가 항상 뭐 피드나 이런 데 올릴 때 우리 아이가 10년 뒤에 어떻게 변할지 나는 기대된다, 나는 믿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도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불안한 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친구들이랑 잘 얘기도 안 하려고 하고 한때는 막 선택적 함구증이 아닌가 막 그런 의심도 하면서 막 그때는 뭐 이론이고 뭐고 없어요. 막 카페 같은 거 막 찾아보면서 우리 아이랑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아이는 누가 있는지 막 보면서 찾고 뭐 며칠 만에 끝나긴 했지만 그런 다 부모기 때문에 불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불안함에 멈춰 있으면 사실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계획을 세웠죠. 큰 그림을 세워서 6살인데 이제 7살 반에도 보내고 여러 가지 이제 제 그 인스타에도 있는데 친구도 초대하고 이번에 그게 굉장히 큰 계기가 됐는데 이렇게 하면서 요즘에 우리 딸은 이제 친구들한테 너 이렇게 울면은 우리 엄마 힘 되게 센데 너 혼나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네, 다른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게 저희 아이한테는 굉장히 이게 큰 변화거든요. 그리고 친구가 옆에서 와서 막 그림 그리고 내 거에다 그림 그리면 싫어도 싫다고 표현을 안 하는 아이였어요. 집에서는 다 표현을 하지만 그냥 그 자체가 싫어서. 근데 요즘에는 너 때문에 내가 그림 못 그렸잖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하지만 변할 수 있다는 거, 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부모님이 대신 좀 관심을 가지고 아이가 할 수 있게끔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 제가 이런 저랑 비슷한 고민하는 부모님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10%라고 우리가 들었어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울 때도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는 10%라 그러는데 저한테 코칭 오는 부모님들의 아이들을 보면 70% 넘는 것 같아요. 정말 한 80% 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민한 기질 아이를 키우고 있고 그런 포스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찾아오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이런 비슷한 기질의 아이들을 만나면서 저도 굉장히 위안을 많이 받고 제가 이제 솔루션을 주면서 부모님들이 막 노력해서 아이들이 변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저도 희망을 얻고 내가 천천히 가도 내가 바쁘고 워킹맘이라서 내가 솔루션 드린 부모님들만큼 열심히 못하지만 방향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나는 할 수 있어라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부모님들이 예민하기 때문에 아이도 예민하거든요. 저도 그렇고 우리 남편도 서로 거의 막 보통 그런 얘기도 해요. 누구 닮아서 그러냐 서로 배틀 붙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저를 찾아오는 부모님들도 보면은 기질 검사를 하면은 예민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얘기를 나누다 보면 뭐 어렸을 때도 저도 그랬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항구증 같은 것 때문에 오는 경우에 친구들하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땐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저도 물어보죠. 되게 궁금하거든요. 아버님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한 아버님은 3학년 때까지 친구들이랑 얘기를 안 하다가 3학년 때 반장이 되면서 그때부터 그냥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아들도 그런 건가?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질을 가졌던 부모님들이 지금 저를 찾아와서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잘 이제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 없고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오시는 부모님들은 또 이렇게 의식이 부모가 교육을 받아야 된다 아이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의식도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고 또 뭐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원래도 갖고 있었지만 확신하게 되는 그리고 변화도 실제로 하고 하니까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저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의 틀 바꾸기, 기질에 대한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변화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 또 마지막은 뭐냐면, 이 긍정적인 훈육에서 또 중요한 게 맥락 없는 즐거움.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모든 거를 막 이렇게 문제 행동을 내가 어떻게 바꿔야겠다. 또 목적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그 라이브 방송도 하고 영상으로도 만들었었던 유머 상호작용과 좀 같은 맥락인데요. 그냥 아이가 문제 행동을 보일 때 예를 들면 양치하러 가기 싫어해요. 이럴 때 그냥 뭐 양치하러 가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즐거운 요소를 만나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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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하면서 한다든지 제가 요즘에 많이 쓰는 방법이 이거 훈육 마스터 과정에서도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 아브라카다브라 아시죠? 브라운 아이즈 걸스인가? 예. 브라운 아이즈 걸스. 예, 맞죠? 발음이 왜 이래? 그 아브라카다브라 그 춤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추는 건 아니고 그냥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애를 이렇게 안고서 그냥 가자 이러면은 아이가 딱 안기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자고 얘기도 안 해. 그냥 그러고 안고서 그냥 춤추는 거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면서 이러다 미쳐 내가 막 이러면서 여리여리 착하던 그런데 그 다음은 가사도 몰라. 막 근데 그냥 하다가 막 허이 허이 하면서 튕겨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 노래가 뭐야 우리 딸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씻을 때 돼서 요즘에는 가서 딴 이렇게 하면은 안 와.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오늘 여리여리 착하게 못하지 뭐 그러면 다시 안 돼요. 이러면 다시 딱 또 안으면은 한번 춤춰주고 중간에 거실에서 한번 추고 다시 또 화장실 앞에 가서 한번 추고 뭐 이렇게 거실이 넓은 건 아닌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3번. 그러면 또 즐겁게 또 양치를 하게 되고 제가 뭐 양치하기에 대해서 놀이들 많이 좀 소개를 블로그로도 드리고 솔루션 이제 코칭 받으신 분들한테 솔루션 드리게 되면은 제가 실제로 사용했던 방법들을 많이 알려드리거든요. 이제 뭐 이번에 또 하나 또 생긴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거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좀 재밌어요. 저도 재밌고 딸도 재밌고 힘들어가지고 튕겨주는 거 2번 못하면 엄마 오늘은 왜 허이허이 안 하냐고 그러면 또 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맥락 없이 즐거움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 A부터 그냥 Z까지 다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쩔 때는 막 양치하면서 짜증내면은 그냥 막 제가 더 크게 노래를 부르면서 막 할 때도 있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웃음이 유발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평상시에 권위가 없고 훈육이 잘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짜증만 유발되고 정말로 아이가 이렇게 했을 때 막 이 장난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더 크게 뭐 짜증을 낸다거나 끝까지 안 하려고 장난만 치면서 돌아다니거나 이럴 때는 단호한 훈육이 필요한데 그럴 때 안 통하겠죠. 네. 이게 다 모든 게 병행이 되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칫솔 친구가 기다려 하니까 하기 싫어도 칫솔 친구가 오늘 기다려 하면서 칫솔 친구가 기다린다고 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안 통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칫솔 친구가 나와서 춤추면서 막 이렇게 데리고 갈 수도 있고 마중 나와서 같이 손잡고 가자고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면 좋겠죠. 남편 앞에서도 해요. 남편이랑 같이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남편이랑 뭐 이런 것까지를 같이 뭐 하면은 하는 것 같아요. 하면은 하는데 저는 이제 많이 했던 게 우리가 타이타닉이라 그래가지고 거울 앞에 이렇게 아이가 계단 위에 이렇게 올라가면 손잡고 같이 따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뭐 이런 거 해요. 그러다 이제 아빠 있으면 아빠 올라가서 아빠 셋이서 같이 따라라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냥 뭐 그냥 하는 거죠, 뭐. 아이가 좋아하니까. 예, 그리고 아빠, 좀 너무 좀 부끄러울 것 같으면은 약한 거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아빠를 같이 껴주면 됩니다. 우리가 저희가 그 코칭할 때 솔루션에도 기본 솔루션에 이런 놀이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깨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손잡고 막 돌기를 할 때 아빠를 불러서 해라 이런 걸 아버님한테도 이걸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해서 기본적인 분위기를 한번 좀 제가 깨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가 좋아하면 돼요. 왜냐면 아이가 좋아하니까. 좋아하면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그걸 엄마도 느끼고 아빠도 느끼면 그 순간만큼은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필요해요. 네. 항상 맥락 없이 신나게 하면 안 되죠. 항상 맥락 없이 신나게 해서는 안 되고, 제가 오늘 긍정적인 훈육을 얘기하지만 그 전에 1단계가 뭐였어요? 일상적인 훈육이에요. 양치를 예를 든다면 양치를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평상시 아이랑 뭐 책을 보면서라든지 아니면은 양치를 하고 난 다음에 너가 오늘 양치를 해서 얼마나 좋은 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이랑 즐겁게 얘기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아이가 그래도 평상시에 양치를 잘 따라와 주는 아이일 때 이런 걸 사용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겠죠. 그래서 단호한 훈육, 잘 안 되는 아이는 단호한 훈육하고 이게 함께 사용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글이 많이 올라왔네요. 남편이랑 같이 하니까 맞아요. 더 빨리 끝나죠. 자야 될 시간에 안 자고 장난감 가지고 더 논다고 울고 고집을 부릴 때는 아니죠. 울고 고집을 부릴 때는 문제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단호한 훈육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울고 떼쓰고 심해지기 전에 조금 아이가 이렇게 칭얼거리고 할 때 평상시에 그래도 좀 잘 가는 아이였다면 이럴 때는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맥락 없이 즐거움을 사용하기 전에는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즐겁게 알려주기가 첫 번째였잖아요. 즐겁게. 양치 안 하면 어떻게 되지? 벌레들이 젤리 입속으로 들어가고 젤리 입에서 냄새가 나 그러지 뭐 이런 식으로 양치 안 하는 사람은 초콜릿 먹을 수 있어 없어 없어 뭐 이렇게 대답하기도 하고 양치하고 내일도 초콜릿 먹을 사람 머리 위로 동그라미 그럼 막 동그라미 그래서 내일 간식 먹고 싶은 사람 양치하고 내일 간식 먹을 사람 뭐 점프해보세요 그럼 막 아빠랑 엄마랑 막 다 점프하면 아이도 점프하게 되고 이런 게 이제 즐겁게 알려주기거든요. 지금 당장 양치를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 양치에 대해를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즐겁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이게 평상시에 많이 이루어졌다면 이런 맥락 없는 즐거움도 좀 많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거는 방향 바꾸기 제가 이제 대화법에 훈육 대화법에서 소개하는 방향 바꾸기하고도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어린 연령의 아이들한테는 좀 이런 게 잘 통해요. 그러니까 한 24개월 전 이전 이런 경우에는 뭐 짜증내거나 이럴 때 이게 뭐야 막 이렇게 하면서 방향을 바꿔주면서 즐거움을 주면은 뭐 한두 번은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넘어가면 이제 그 상황에서 아이에게 좋은 냄새가 나 막 이렇게 하면서 또 긍정적인 상황들을 만들어주면서 또 아까 그런 성취감 내가 양치를 사실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엄마가 맥락 없는 즐거움을 줘서 나도 모르게 막 양치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내가 하려고 한 의도는 없었지만 하게 됐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상호작용을 막 강하게 해주면서 성취감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번에 또 어떤 아이가 스스로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됐기 때문에 계속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혀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무시하거나 애교를 떨고 피해버리는 거는 훈육이 진짜 하나도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이런 맥락 없는 즐거움을 너무 계속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순서가 단호한 훈육이 이제 함께 들어가줘야 돼요. 지금 아이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호하게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는다면 제가 아까 마지막 단계 뭐였죠? 주도권 잡기 훈육. 예. 이런 경우에는 주도권 잡기 훈육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이 주도권 잡기 훈육을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그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에서 나오는 막 이렇게 손잡고 하는 그런 훈육 있잖아요. 이게 한두 번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해보시기도 했을 거고 제가 이 이번에 훈마 과정 진행하면서 저희가 마지막 그러니까 네 번째 주차 때 이 주도권 잡기 훈육에 대해서 배워요. 그러니까 첫째 주에는 기본 대화법, 이 일상적인 훈육, 긍정적인 훈육, 단호한 훈육, 주도권 잡기 훈육에서 쓰는 대화법이 다 똑같아요. 대화의 공식이 있는데 그 대화를 평상시에 그냥 쓰느냐, 아니면 즐겁게 사용하느냐, 단호하게 사용하느냐, 아주 강하게 한계 설정해서 사용하느냐 이제 이건데 그래서 첫째 주에는 그 대화법을 배우고 둘째 주에는 이 긍정적인 훈육의 방법들을 좀 더 이제 자세히 내 목표에 맞춰서 배우고 단호한 훈육 이렇게 넘어가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주도권 잡기 훈육 이거 사용해 보신 분 그랬더니 다 손을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1기 때는 질문지를 먼저 보내드리는데 이 훈마 과정을 신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에 단 한 분도 빠짐없이 화내지 않고 육아하고 싶다. 중복 체크가 물론 가능하긴 했지만 다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육아를 하면서 체크를 해주셨더라고요.
화가 나는 상황에서 이 주도권 잡기 훈육을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일상적인 훈육, 긍정적인 훈육을 해보지 않고 단호한 훈육이 안 통한다는 이유로 주도권 잡기 훈육을 하면은요, 이거는 관계가 망가지는 훈육법입니다. 단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단을 단계적으로 올라가야지 아이도 즐겁게 듣기도 하고, 공기처럼 듣기도 하고, 단호하게 듣기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욕구를 참지 못해서 주도권 잡기 훈육으로 넘어갔을 때 이게 통하는 거지. 단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 않고, 또는 평상시 훈육 안 하는 부모님이 뭐 목소리 이렇게 하고 내가 안 듣는다고 해서 방에 나를 막 데려가서 의자에 앉혀서 손목을 잡고 이렇게 훈육을 하면은 더 화가 나는 거죠. 예, 더 화가 나고, 그렇게 해서 그 행동이 멈춘다, 그 순간에 멈춘다 하더라도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훈육이 이거는 정확하게 방법을 알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실패합니다. 훈육이 끝나고 나서 아이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도 이게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섣부르게 사용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도권 잡기 훈육이라고 블로그에 찾아보시면은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미호의 내리사랑 네이버 블로그에 가셔서 주도권 잡기 훈육이라고 치시면은 나옵니다. 네. 그리고 4살 때 복지관 상담센터에서 우리 아이는 예민한 기질을, 아까 그 어머니시군요. 그냥 어쩔 수 없구나 했는데, 네, 맞아. 기질은 바뀌진 않아요. 기질은 바뀌진 않지만, 이런 거예요. 기질은, 자, 이게 만약에 이렇게 있습니다. 책상에 나는 이거를 항상 똑바로 놔야 돼요. 삐뚤어져 있으면 불편해요. 이건 기질이에요. 이거 제가 설명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삐뚤어져 있는 게 불편한 건 기질이에요. 근데 이게 불편한 거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변할 수 있냐면, 어떤 사람은 이거를 똑바로 놓기 위해서 주차장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요. 그게 불편해서. 이거는 기질을 극복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기질이 극복되는 건 아니지만 환경적으로도 계속 그렇게 삐뚤어진 거 똑바로 놓는 상황만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똑같이 불편하지만 주차장에 내려왔다 생각났을 때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뭐 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환경적으로 어떤 상황이 주어졌는가에 따라서 그런 기질적인 것도 발현되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질은 바뀌지 않지만 성격, 그래서 어떤 환경이 주어지는가에 따라서 성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성격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성격은 또 부모님이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주는 거고요. 지금이라도 지금 8살이라고 하셨잖아요. 8살이면 지금부터라도 하시면 됩니다. 일상적인 훈육을 계속 반복하냐고요? 말을 안 들어도. 일상적인 훈육은 말을 안 들을 때 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행동을 보였을 때는 당연히 단호하게 훈육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주도권 잡기 훈육이 필요한데 항상 문제 행동만 나타내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가. 문제 행동이 나타나지 않을 때도 그것에 대한 아이가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일상적인 훈육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훈육은 항상 해줘야 됩니다. 이게 그 일상적인 훈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 얘기하자면은 굉장히 긴데, 제가 이제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문제 중심의 훈육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문제 중심, 그러니까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만 훈육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일상적인 훈육은 거의 안 하고 있는 거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훈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아이는 왜냐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는 규칙을 부모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항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안 되는 거라고 하면은 일단 내 욕구가 이만큼 차 있는 상태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원하지 않을 때, 내가 저 위험한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지 않을 때 왜 높은 곳에 올라가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내 욕구가 없을 때 들어야지만 그거를 여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일상적인 훈육인 거죠. 네. 자, 그리고 우선은 마무리를 할게요. 이 긍정적인 훈육에 대해서는. 마지막 첫 번째가 즐겁게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생각의 틀을 바꿔서 아이에게 성취감을 주고 나는 할 수 있는 아이야 라는 모습을 만들어줘야 된다. 세 번째가 이런 전후 과정을 즐겁게 해줘야 된다. 양치를 싫어하는 아이면 양치 전과 양치 후에 뭔가 즐거운 어떤 과정들이 있어줘. 좀 얼렁뚱땅 넘어갈 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번 그럴 순 없지만 자꾸 그런 즐겁게 그냥 끝나는 경험을 해야지, 항상 혼나고 항상 기분 찝찝하고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훈육들을 평상시에 많이 해주셔야지 단호한 훈육도 더 힘을 받아서 잘 통할 수가 있다는 게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아이들은 그런데 제가 아까 그 얘기 드렸어요. 제가 우리 딸 아이가 이제 기질적으로 예민한데 제가 길게 보고 이제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을 발견해서 칭찬해주고 했다고 했는데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내 아이잖아요. 제가 부모님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코칭을 하다 보면 아이가 처음에 대화법을 안 써서 사용하면 문제 행동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점점점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은 또 안 되는 상황들이 생겨요. 그리고 잘 되다가도 아이가 안 되기도 하고 부모님도 감정 조절 처음에는 막 코칭 받고 그러면은 내가 잘해야지 막 이런 그런 동기가 이렇게 의욕이 충만하다가 이렇게 힘들고 감정 조절 안 되고 그러면 또 한 번씩 아이가 다시 예전 문제 행동들이 나타나고 이게 막 계속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떨어지는 부분에 잘 안 되는 부분에 집중하면 성공하지 못한다. 잘 되는 부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말은 하는데 저도 그렇게 코칭을 하면서도 내 아이의 문제만큼은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 다 내 아이에 대한 지금 생각을 하면서 이걸 듣고 있잖아요. 말이 쉽지 그쵸? 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노력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성공 사례를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좀 감동받은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보람됐었던 그런 코칭 사례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지금 들으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코칭을 저희가 전화 코칭도 있어서 뭐 지방이나 해외에 계신 분들은 전화 코칭을 하는데 싱가포르에서 전화 코칭을 신청해 주셨어요. 어느 날 밤에 어떻게 아셨는지 저한테 카톡으로 먼저 이렇게 문의가 오신 거예요. 너무 지금 힘들다고 해서 아이가 밥 먹는 것 때문에 힘들다고 해서 제가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아이가 8살인데 밥을 거부를 하는데 아예 이제 구역질이 나오는 거예요. 밥만 보면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이 어머니는 문제만 바라봤을 때 이 흰밥을 먹는 게 이 어머니의 코칭 목표였어요. 아이가 흰밥을 거부하니까. 볶음밥도 먹고 유부초밥도 먹고 다 먹는데 흰밥만 안 먹어요. 근데 이 아이는 어머니가 한 번도 굶겨본 적이 없대요. 배고프다고 얘기해 본 적이 없대요. 단 한 번도. 예. 뭐 다른 여러 가지들이 이제 저랑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좀 긍정적인 훈육이 필요하겠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자존감을 높이는 거를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식사보다도. 자존감을 높이는 걸 열심히 했고 밥을 안 먹어도 된다. 밥을 먹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어머니의 목표지만 어떻게 보면 평생 흰밥을 안 먹어도 괜찮다. 왜냐면 다른 음식들 잘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조금이라도 먹는 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좀 상호작용하면서 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해보자라고 계속 이제 이 부분을 부모님이랑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어머니도 많이 실망을 했어요. 하면서 아이가 밥을 계속 거부하니까. 근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어쨌든 자존감 높이기에 우리가 집중을 한 결과 며칠 전에 밤에 톡이 온 거예요, 어머니한테.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먹어보겠다고 하더니 김에 싸서 밥을 2개를 먹더니 좀 이렇게 구역질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고 그 다음부터 흰밥을 지금 너무너무 잘 먹는다고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이제 기쁘더라고요. 방송한 거 저장해 드렸고요. 네, 벌써 1시간이 지났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막 말하고 있는데 여기 초가 없어지더라고요. 10분 들은 것 같아요. 아,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마무리하던 걸 얘기하면서 긍정적인 훈육이 정말 중요하구나. 제가 사실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훨씬 더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고, 변할 거라는 생각했지만, 먹는 거, 그러니까 문제중심 훈육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훈육과 제가 이제 문제중심 훈육을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중심 훈육은 뭐예요? 밥을 안 먹으면 그 밥을 안 먹는 거에 집중해서 먹게끔 만드는 게 이제 문제중심 훈육이라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문제 상황에서 문제를 좀 도려내는, 그러니까, 암덩이가 있다면 그 암덩이를 도려내는 수술이 있잖아요. 그것도 물론 필요한데,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솔루션을 드릴 때도 항상 부모님들이 가지고 온 어떤 목표 이외에 다른 목표들을 만들어 드려요. 애정성을 높이는 거라든지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졌을 때 이 문제 중심의 어떤 훈육을 사용해도 통하거든요. 나이가 사실 어리면 어릴수록 이 문제중심 훈육법이 잘 통해요. 이제 뭐 밥을 안 먹으면 식사에 집중해서 막 리액션 해주고 뭐 해주고 뭐 무시하기를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상호작용들이 통하는데 아이들이 연령이 증가하면 할수록 물론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관계의 골이 깊어졌을수록 더 이 아이에게 성취감을 주고 자존감을 높여주고 오늘 제가 얘기한 그런 것들 그리고 애정성을 높이는 이런 훈육법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 잘 기억해서 내가 문제만 자꾸 집중해서 그 상황에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 문제 행동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내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